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현재는 카카오 TV를 통해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콘 멤버십이라는 표현이 또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도토리 함께하는 시간. 네. 도토리가 작지만 단단한 기업들을 좀 상징을 합니다. 스몰캡, 미들캡, 마이크로캡 같은 기업들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채팅창에 한 번씩 흔적들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음성 잘 들리시는 분들은 1번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늘 오시는 분들이 또 항상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감사드립니다. 자, 페이지를 좀 넘어가면 해외 시장, 특히 미국 시장이죠. 해외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미국 시장도 우리나라랑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도 테슬라 폭락하면 나스닥 같이 빠지고 애플, 아마존, 모더나, 페이스북 다 여러분들 아시는 글로벌 대표 기업들입니다. 워낙 핫한 기업들이고 실제로 이 녀석들이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나 대형주들처럼 미국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주역들이기도 하죠. 이런 기업들이 크게 눌리면 시장의 분위기는 마치 또 만신창이처럼 또 안 좋은 얘기들이 막 쏟아지고 올라가면 좋은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지금. 잘 보면.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본격적인 조정장이 지지난주 목요일부터 시작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고, 물론 그 사이에 지속적으로 지수는 올라가고 있는 장이긴 한데 시총 상위 종목들이 리드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모두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제 카톡방을 통해서도 수시로 시황을 잡아드리지는 않고 있지만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정도 시총 상위주들에 대한 동향들과 그리고 중소형주들에 대한 수급적인 동향들을 잠깐 체킹을 해서 간략하게 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쓰고 있는 리포트가 있는데 종종 이제 문의가 와요. 그 위에 이제 실제 코스닥의 수급적인 이제 그 지표를 제가 지수화 시켜가지고 지표로 만든 게 하나 있는데 닥볼륨이라고 해서 실제로 중소형주들이나 미들캡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잖아요. 실제 스몰캡들이나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의 수급적인 에너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제가 이제 수치로 지표화 시켜가지고 만든 게 있는데 같이 올라간다고 좋은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요즘 시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 닥 볼륨이라는 그 지표 자체가 계속 정체예요, 정체. 예, 무슨 얘기냐면 중소형주들이 많이 좀 정체가 되어 있고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걸 뜻하기도 하고 여기에 대한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 라이브 때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 ETF라는 걸 다 들어보셨잖아요. 실제로 이제 바스켓을 채워야 되는, 의무적으로 채워야 되는 이제 그 성질을 갖는 상품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또 인덱스도 있고, 그죠? 인덱스 펀드를 하면 시총 상위 대표 종목들만 이제 다 매수를 해서 포트폴리오를 담아야 되는, 기본적으로 의무적으로 담아야 되는 비중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근데 바이든 당선인이 이제 되자마자 아시아 신흥국 쪽, 실제로 중국 쪽으로 들어갈 자금들이 이제 아시아 안에서도 우리나라 시장으로 좀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들이 좀 돌고 있거든요. 모건스탠이나 이런 보고서들을 보면. 근데 의무적으로 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시총 상위 대표 종목들 막 담게 됐던 거고, 코스닥도 이 정도로 이렇게 이제 실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또 다른 기대감이 더 큰 기대감일 수도 있지만 수급이 이제 수급을 부르는. 음. 이제 내 포트에 이걸 담지 않으면 안 되니까 특히나 큰 손들 같은 경우에는 옷을 벗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오늘 자료에도 좀 못 담긴 했는데 국내에서는 조금 안타까울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쉬셔야 하는 시기가 맞기도 할 것 같은데 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쪽에 그 이채원 그 대표님이시죠. 어떻게 보면 총 CIO였다가 이제 대표이사로 이제 승진을 하셔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 가치 투자의 역사로 남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얼마 전에 이제 옷을 이제 곧 벌써 지난 것 같은데 날짜가
이제 그만두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반적으로 가치주 자체가 이제 척도가 좀 바뀐 부분들도 있고 지나친 이 성장주 중심으로 막 계속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또 다른 또 이슈가 이제 하나의 성장 이슈로만 계속적으로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해외 시장에서도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미국 눈치를 보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죠. 어제는 이제 주말이었으니까. 자동차주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작하자마자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밀리는 것들도 좀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런 관련된 섹터 쪽에 있는 종목들은.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역시나 이제 선물 쪽, 코스닥 선물이랑 또 맞물려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뭐 ETF 쪽에서 또 담을 수밖에 없는 대형주들 위주로 이제 계속적으로 또 계속적으로 포석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과연 들어가는 게 맞을 거냐라는 걸 가지고 좀 오늘 방송에서 좀 많이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실제 미국 시장도 지수 왜곡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나스닥이 좀 좋다고는 하지만 덩치가 좀 큰, 물론 우리나라 시장처럼 막 삼성전자가 전체 시장의 뭐 30%를 차지할 만한 그런 기업들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 대표 주자들, 뭐 아마존이나 얘네들이 뭐 기침 한 번만 하더라도 네, 풀썩 주저앉을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들은 공매도가 여전히 네, 활개를 치고 있다는 거 우리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라이브 방송 때 이제 말씀드렸죠. 공매쳤던 세력들이 어마어마하게 손실을 보고 다시,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올라가고 있는 배경도 이제 불안하니까 공매쳤던 세력들이 다시 사들여야 되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수급이 또 다시 수급을 불러일으키는, 그러니까 이제는 기업적인 가치 척도의 범주에서 벗어난, 그걸 가지고 지금 보이지 않는 러시안 룰렛 같은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난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방송을 어떻게 보면 참 들으실 필요도 없는, 네, 너무 뻔한 얘기일 수도 있는 거죠. 시총 상위주들을 그냥 담으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ETF, 인덱스 계속 그러잖아요. 주변에서 뭐 방송을 보나 어디 뭐 TV나 보나 뭐 어디 아니면 뭐 경제 관련된 방송들이나 뭐 전체 뉴스에서 우리 그 증권 관련된 섹터 얘기들만 쭉 그 파트만 들어보더라도 증시에 대해서 너무 좋게들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 하지만 지난 라이브 때 제가 이제 그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도 뭐 좋게 보고는 있는 입장이긴 하지만, 왜냐면 워낙 지금 강하게 고개를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눌리면 조정이 뭐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지지. 그냥 그래, 당연한 그냥 하나의 수순 정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다만 이 지수 왜곡 때문에 우리가 지수를 보면서 심리적인 부분들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게 지난주 라이브 방송의 이제 핵심적인 사항 중에 하나였고요. 자, 그 와중에 이제 어떤 얘기들이 좀 돌고 있냐면, 짐 로저스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증시 투매 현상. 근데 제가 이 자료를 지금 빼지는 못했는데, 이 양반이 9월 달에도 이 얘기를 했었나 그랬어요. 9월 달에도. 뭐 버블이다. 근데 더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뭐 이분도, 네. 뭐 멜트업이다. 그리고 거품이 녹아내리면서 거품이 또 다른 거품을 지금 쌓고 있다. 근데 지금 거품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지금 논할 수 있는 상황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우리가 너무 뭐 불안해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도 일단 담아봤습니다. 이걸 우리가 참고하자. 시장이 안 좋아질 거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계속 제 방송을 듣다 보시면 곰이냐 황소냐를 가지고 운운하는 전문가들, 다 나름대로 내로라 하는 전문가들이거든요. 이분들이 뭐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는 계속 떨어질 거야 하는데, 지금 처음 얘기한 게 아니라 2달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고, 뭐 석 달 전부터 얘기했던 거고, 심지어는 손정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두 달 뒤에 시장 어마어마하게 폭락할 거야 하면서도 현금화 시켰던 걸 가지고 이제 뭐 스웨덴이었나요? 네. 클라우딩 컴퓨터 관련된 기업을 또 인수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큰 손들조차도 앞으로에 대한 향방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우리가 시간을 너무 지나치게 쏟을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올라갈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 하지만 분명한 거는
주변에서 지금 주위에 돌고 있는 그 유동성 자금들이 여러분들이 그냥 딱 뭐 오랫동안 생각하지 마시고 떠올려 보신다면 과연 어디로 들어갈 것이냐, 이 자금이.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불안한 부분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 큰 기업들이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건 맞는데 이게 단순히 실제로 이제 바이오주들도 마찬가지고요. 실제 실적이 반영된 부분들의 그 밴드에서 넘어갔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앞으로 1년 뒤, 2년 뒤, 3년 뒤 너무 지나치게 먼 미래까지 낙관적으로 해석을 해서 끌어당겨가지고 주가가 선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게 좀 저는 가장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낙수 효과로 이들의 지속적인 순환매 장세는 이어질 것이다. 잠시 후에도 보여드리겠지만 몇 천억 단위였나 몇 백억 단위가 순식간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장중에도 쏟아지기도 합니다. 외국계 창구에서 말이죠.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참 재밌는 게 지수가 오늘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누군가가 뭔가를 계속 시장이 계속 가니까 잡아야 된다. 마지막 기회다라는 표현들 막 쓰거든요. 근데 항상 기회는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알게 된 정보들, 그리고 그런 뭐 뉴스나 뭔가 나만 알 것 같은 그런 잠깐의 착각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재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들이 안 드시나요? 그리고 심지어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 되게 말도 되게 잘해요. 근데 저는 시황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말씀도 코멘트 거의 안 드립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에 너무 시간 많이 쏟지 말자라는 주의죠. 어차피 똑같다. 연중 신고가 사상 최고가를 찍고 있는데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은 아니죠. 전문가들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처음 가보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예측에 불과하다. 그들도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과거의 사례, 10년 주기로 뭔가 온다. 아니면 대대상승장이 한번 온 다음에 2년 동안에 조정이 온다거나. 그래서 반도체 업황 좋은 거 모르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어요. 너무 뻔한 얘기들이 있는데 항상 잘 들어보면 앞에 조건문이 붙습니다. 어떻게 된다면. 미국이 경기부양책이 이번에 통과가 된다면. 근데 어느 정도 조건으로 된다면. 뭐 금리, 채권 금리가 동결이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면. 아니면 뭐 금리가 동결이 된다면. 뭐 이런 부분들이죠. 코로나 백신이 어떻게 된다면. 내년 4월까지 몇 퍼센트, 전체 국민의 몇 퍼센트가 확보가 된다면. 뭐 이런 조건문들이 계속 붙는다라는 거. 과연 이게 맞을까? 여기에 여러분들도 이리 치이고 저리 치는 지금 요즘을 보내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연말인데. 그리고 이미 항상 그 수익률을 따질 때 시총 상위 종목들이 뭐 올라갔던 시점부터 지금 고점 대비해서 이만큼 수익이 났다, 이만큼 상승률을 보였다라고 막 포장하는 언론들이 정말 많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도주를 정말 주도했던 세력들은 외국인들이란 말이에요. 그 외국인들은 그렇게 먹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전까지 정말 재미없이 갔던 대형주를 그냥 눈물 머금고 쥐고 갔던 분들은 수익 났을지 몰라요. 근데 갈아탔거나 아니면 이미 이제 대세 상승장이니까 다 같이 큰 종목을 잡아야 돼 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잡았던 분들이 과연 그 시세를 다 먹었을 것이냐 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너무 뻔한 이야기인데 가장 쉬운 투자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정말 이게 맞다는 말이죠. BBIG 뭐예요?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시총 상위 종목들 그냥 대표적인 주자들 있잖아요. 내 포트에 담으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내년 준비는. 이들의 말대로라면 어렵지 않잖아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을 해야 될까 우리가? 아니 왜 불안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 안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좀 쉽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시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짜가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실제 ETF도 얘네들도 빅 관련된 ETF가 따로 있거든요. 그거 잡으면 되지 않을까? 왜 우리가 이렇게 시간 할애해가지고 피곤한 오늘 날씨도 엄청 추웠죠. 코로나 또 막 3단계 격상 임박해가지고 지금 막 분위기도 좀 뭐한데 투자까지 막 신경 쓰면서까지
그냥 인덱스 펀드 들어가거나 빅 관련된 이 정말 편한 거 아닌가요? 가장 쉬운 투자. 제가 이렇게 그냥 말씀을 드린다고 쳐보세요. 아, 오늘 왔는데 이제 내년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들께 정말 꼭 필요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과연 몇 분께서 이 제가 만약에 이런 추천을 드린다면 쫓아가시는 분이 몇이나 계실까요? 제가 카톡방에서 좀 안타까운 톡을 몇 개를 봤어요. 그러니까 좀 물려 계시다. 이걸 좀 다 정리가 돼야 포트폴리오를 좀 단단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봤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면 지금 대세 상승장이 급작스럽게 왔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 하는 예측 없이. 그런데 올라가니까 이제서야 올라가는 거 확인한 다음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장은 강하다. 무조건 간다. 내년에 몇 포인트 간다. 코스닥은 1000포인트를 갈 거야. 3000포인트를 갈 거야. 올라간 다음에 얘기하는 걸 누가 못하냐고요. 그 전까지는 다 조용했잖아요. 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대세 상승이 얼마 안 됐거든요. 올라가고 있으니까 외국인들 열심히 근데 외국인들 빠져봐요. 조용해진단 말이에요. 목소리 조용. 무조건 뭐 지금 아니면 못 잡을 것처럼 얘기하다가 얘네들 잡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막상 이제 조정이 또 나오잖아요. 눌림목에서 이제 저가 매수 공략을 하면서 천천히 기다려보자고 얘기를 할 게 분명합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얘기했던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면 시장 상황 떠나서 정말 초재일관 주대 있게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내 스스로 이제 종목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어차피 그렇다 쳐요. 분위기 좋잖아요. 수급적인 그림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좀 덜 올라갔던 종목들 이제는 시장에서 쉽게 알려주지 않은 종목들 안에 답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그 안에서 과연 여러분들의 계좌가 바뀔까? 그러면 어느 누가 주식을 어렵다고 얘기를 할까요? 의심은 정말 중요합니다. 실제로 내가 움직이지 않아서 그 기회를 놓칠지언정 그게 나만의 투자 철학으로 내 투자 전략을 세운 다음에 벌어진 일이라면 후회할 것도 없는 거죠. 계속적으로 내가 잘할 수 있는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시장과 대응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대형주 장세라고 대형주를 쫓고 바이오주 장세라고 해서 바이오주. 이미 선수들은 판을 만들고 포장을 하기 때문이죠. 그들의 총알바지가 될 것이냐. 물론 대형주들이 좋아요. 그 모르는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제가 계속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카카오가 망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삼성전자가 심지어. 현대차가. 없어요. 하지만 말씀드렸죠. 좋은 기업이냐 좋은 주식은 다르다. 당연히 좋은 기업인 건 알아요. 근데 그 좋은 기업이 주가가 너무 비싸 이제 막 버블이 껴있어. 그 말씀 계속 드렸죠. 지난 방송 때도. 다르다라는 겁니다. 남들이 이미 다 저가 매수가 끝나고 과열이 또 다른 과열을 부르고 기대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1년치, 심지어 한 6개월, 짧으면 한 6개월에서 3개월치가 미리 선반영이 되거든요, 주식은. 근데 저도 너무 이례적인 게 코로나가 다 끝난 다음에 실적이 잘 나올 것처럼 가정을 해버린 다음에 가치평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가 리레이팅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심각한 일입니다. 근데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계속 뭔가 명분을 만들고 모멘텀을 계속 끼워 맞춰 넣어야지만이 계속적으로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주가가 올라가니까 누군가에게는 던져야 되잖아요. 내가 잡았으면. 누군가에게 던져야 되잖아요. 이따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현대차처럼. 현대차가 무너질 거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또 올린 걸 봤는데 현대차 왜 이렇게 많이 빠지죠? 많이 빠지지는 않았던데요. 그리고 시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질 수도 있는 거고 대형주들 중에서도 섹터별로 지금 막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좋은 그림 안에서. 그리고 최근에 현대차는 또 M&A 이슈도 좀 있었고, 그죠?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투자자들로부터 잠깐 멀어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약간 무거운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죠. 다른 그런 IT 쪽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하지만 앞으로 뭐 전기차나 전체 자동차에 대한 트렌드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좋게는 보고 있습니다만 시장이 너무 강하게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쉬더라도 그 건강한 조정은 또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시장이 결코 수익을 여러분들께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지들 마세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뉴스를 찾아보고 이런 이유가 당연히 그 안에서 정보가 없을까 하지만 그 누구나 다 보고 있는 그 뉴스 안에 과연 금맥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바꿀 만한. 물론 약간의 수익은 날 수도 있다고 쳐요. 대형주 최근에 들어가서 그래 삼성전자 올라갈 때 쫓아가서 7만 원 넘어갔다 한 10% 먹었다. 여러분들 계좌가 바뀌던가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과연 선수들이 좀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실제로 외국 계좌금들은 막 지금 엑시시 나오고 있어요. 막 그리고 현금 막 탄화를 막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들이 받고 있어요. 과연 이걸 몰빵해가지고 난 내년 연말까지 얘 들고 가야 되겠다. 그런 분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삼성전자 지금 가격에 난 들어가겠다. 몰빵하겠다. 제일 쉬운 투자 아닐까요? 그런 게? 몇이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은 안 해보셨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그렇게들 전문가들도 그렇고 대형주 장세다 대형주 장세다 LG화학 배터리 대표 1위 삼성전자 잡아내고 현대차 잡고 뭐 셀트리온을 잡아야 된다. 하지만 과연 그들의 포트에 담아서 그 종목들을 2년 3년까지 버틸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이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수익 나면 아마 바로 또 엑시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안 해보셨나요? 정말 그들을 담을 것이냐? 그렇게 지금 마지막 차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자리가 저점인지 고점인지는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들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답은 없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더 잘할 수도 있다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시장에 대한 해안? 보세요. 작년 1년 전에 넷마블 한샘 주식 팔라고 막 셀 포지션을 막 때렸어요. 리포트에. JP모건. 모건스탠리였나요? 어디서는 셀트리온 빼고 다 포트에 담아라 막 이런 얘기를 나왔었잖아요. 셀트리온 더 잘 가죠. 지금 선수들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없지 않아 좀 잘 가잖아요? 잘 가다가 조정 살짝 나오면 어느 순간 전기차 그렇게 좋다고 언론에서 포장을 하다가 조정 장막 싹 나오면 이런 얘기 막 나와. 예. 테슬라 겨울엔 서울에서 대구도 못 감. 그리고 막 불량, 막 화재 난 거. 이게 나와요 또. 재밌는 게. 못 느끼셨나요? 올라갈 때는 이런 게 나와도 우리가 못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떨어지면 막 서로 너나 할 것 없이 이제 기자들이 이거 퍼서 날릅니다 막 이것도. 그리고 주가 막 또 빠지기도 하죠 막. 우리나라는 아직 공매가 안 풀려가지고 다행이라는 생각 들긴 하지만 무슨 얘기냐? 정말 줏대 있게 여러분들이 기사글도 이제는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자들 믿지 마라 라는 거죠. 기자들이 여러분들도 더 못하다. 시장에 영원한 승자 없죠. 그 주식 투자에 명확한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 내 성향을 제대로 알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토대로 지금까지 시장에서 흔들림 없이 수익을 내왔다면 그대로 가는 게 맞지. 흔들릴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 다만 내 성향도 모르고 역으로 해석을 해볼게요. 거기에 맞는 전략들이 못 찾고 방황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분들은 계속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일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계속 지수는 좋다고 하는데 내 계좌는 왜 이렇게 텅 비어갈까? 대형주를 잡았는데 재미가 없네? 다른 작은 종목들은 막 하루에도 막 20%, 15%씩 올라가는데 얘를 갈아탈까? 갈아탔더니 또 대형주가 움직이고 대형주를 잡았더니 대형주는 안 움직이고 또 팔았던 종목이 다시 급등 나오고 아마 그런 경험들 다 해보셨을 거예요. 이게 주식 시장이다. 그 줏대 있게 내 포트폴리오 만들어 놓고 버틸 수 있으면 버티고 기다릴 땐 기다리고 시장을 계속 봐야 될까 과연. 제가 추구하는 지향하는 투자 전략은 좀 현실적이면서도 좀 여유로운 이야기들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드려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뭐 잘했다 못했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너무 아는 척하는 거. 좀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꼭 하죠. 굳이 막 어차피 다 나중에 되면 다 알게 돼요. 예. 그리고 이 판에서 어떻게 다 알아요. 제가 항상 어디 가도 제일 힘들었던 게 제가 이제 방송국에 얼마 전에 녹화 방송을 했는데 저는 제가 잘할 수 있는 거에서만큼은 정말 재밌게 이야기를 할 자신이 있거든요. 특히 이런 스몰캡 이야기들, 작은 도토리 이야기들 말이죠. 이걸 어떻게 돈을 벌어왔고
벌 수 있는지에 대한 기회에 대한 부분도. 근데 참 전문가라고 앞에 타이틀이 붙으면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스몰캡 전문가지 다른 쪽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 얘기는 좀 명확하게 하자고요. 잘 알고 있는 데서 저는 이제 계속 금맥을 찾아왔던 사람이지 실제로 뭐 뭐 외부에서 뭐 어떤 제가 뭐 외환 시장을 잘 알거나 심지어는 가끔 물론 코인 얘기도 제가 해가지고 이런 블록체인 쪽도 되게 잘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주변에 좀 아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막 협회 쪽이나 이런 분들 막 귀동냥도 많이 하고 근데 실제로 판이 바뀌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잘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돌려서 얘기하는 것도 못하고요. 아는 척하는 거 싫어하고 또 길게 장황하게 얘기하는 거 정말 싫어해요. 짧고 굵게 얘기하는 거. 그리고 좀 현실적인 얘기, 이상적인 것보다 현실 가능성 있는 걸 좀 얘기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투자하는데 뭐 괜히 아는 척하고 무슨 뭐 전문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지만 명확하게 내가 자신 있어 하는 분야에서 수익이 난다면 그거만큼은 뭐 이 바닥에서 뭐가 어떤 게 전문가예요. 말 잘하는 게 재밌는 거 박학다식한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수익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처음부터 그 과정들이 다 일맥상통한지 막 여기서 뭐 이거 먹고 뭐 기술적 차트 막 얘기하고 이런 것도 아니다는 얘기죠. 자, 중요한 건 계속적으로 내 성향을 계속 찾았으면 좋겠어요. 좀 너무 뻔한 얘기고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이거 못하면 여러분들 나중에도 평생 후회하실 겁니다. 근데 이 성향을 찾는 과정이 정말 왜 어렵냐면 나를 알아야 되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계속 나는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실제 상당히 리스크를 회피하는 형인데 나는 트레이더라라고 막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당연히 정말 고수분들, 트레이더 분들 중에서 막 몇십억, 몇백억 번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성향이랑 잘 맞으니까. 근데 물론 나이 드시고 다 그분들도 이제는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라는 거고 트레이딩이라는 거는 어쨌든 내 성향, 현실적으로 내가 그걸 좀 받아들이고 바로 알고 내 투자금에 대한 성향도 제대로 알아야 되고 너무 시한부일 경우에는 이게 막 심리적으로 계속 깔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이 돈을 내가 빨리 빼야 되는데 내년 1월에 아파트 중도금이 나가는데 그 전까지 조금 수익 좀 내가지고 좀 보태볼까? 과연 돈 벌 수 있는 분이 몇이나 계실까요? 아무리 좋은 종목, 아무리 좋은 전략이더라도 심리적인 압박감이 딱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또 이제 계속 롱텀으로 못 들고 가겠죠. 계속 사타 팔았다 하거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현재 내가 어떤 상황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요즘 지금 유동성 장세 안에서 일단 그 부분들을 너무 망각하시고 시장에 그냥 겁 없이 뛰어들고 있다 보니까 선수들은 땡큐죠. 네, 계속 볼륨 위에서 저가 매수해서 그들은 선취한 상황에서 물량을 떠넘길 수 있는 이들이 계속 들어와 주니까 감사한 거지. 그래서 아까 총알바지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여유 대응을 좀 하려고 들어오는데 노심초사 매일 매일 장중에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언제까지 그렇게 투자 생활을 할 것이냐. 조금만 돈 벌면 그만둘 거야? 절대 제가 장단컨대 못합니다. 그 성향을 맞추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워가지고 수익 내는 법까지 내가 명확하게 내 경험으로 만들어야지만이 이 바닥에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지 단순히 이론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까지만 봐도 위험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좀 많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계속적으로 트레이닝을 좀 해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중요한데 멋모르고 너무 큰 자금들을 들고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 템포 좀 쉬었다가 가는 부분들도 중요하다. 이렇게 대세상승장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되게 이상한 취급을 받더라고요. 근데 저는 돈을 벌고 있는 분들께는 이런 얘기를 안 드려요. 근데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좌를 봤을 때 심지어는 현재 마이너스 30%인 분도 봤습니다. 저는. 이따 잠시 후에도 보여드리겠지만 잠깐 예로 한번 보여드리긴 할 것 같아요. 뭐 아시아나항공이나 이런 종목 오늘 이제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감자로 인해서 10% 폭락을 했죠. 반면에 조이시티 같은 경우에는 무상 증자로 주가가 초급등을 했습니다. 그것도 좀 아셔야 되겠죠. 시장에 상반된 또 이야기들. 무상 감자는 뭐고 무상 증자는 뭘까? 기본적인 건 또 알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도 아무도 몰라요. 물론 오랫동안 투자하신 분들은 뻔한 건데?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대다수의 주린이 분들이 용어 몇 개 보셔가지고 오신단 말이에요. 나 알지.
자본 감소시키는 거, 줄이는 거잖아. 그게 과연 어떤 영향이 있고 왜 그런지, 그랬던 종목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갔는지에 대한 사례까지 들어가는 게 맞는지. 좀 어떻게 보면 참 전문가들 영역이죠. 그리고 실제로 잠깐 팁을 드리면, 기업적으로 어려운 기업들 있잖아요. 경영이 좀 부실한 기업들은 주주들에게 절대적으로 환원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채권단들에게 유리한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다는. 운 좋게 시세로 먹었을지 모르겠지만 기업이 부실하잖아요. 리스크가 너무 많아요. 그 확률적으로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자칫하다가 뭐 영업 적자가 뭐 4년 연속 돼버리면 관리 종목으로 편입되거나 1년 안에 회생될 조짐이 안 되면 그냥 상장 폐지까지도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종목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업다운 기업을 찾는 거는 성향을 다 막론하고 제일 중요하다. 자, 좀 여유 있게 좀 투자를 하고 싶어서 왔는데 내 계좌는 좀 정체가 돼 있고 지수는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 좀 우울하다. 근데 계속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해야 될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사항들이 아직은 무장이 안 된 분이라면 말이죠. 무장된 분들 같은 경우 여유 있게 지금 단단한 포트폴리오 뭐가 있을까? 뭐가 지금 큰 손들이 조금 어?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좀 소외가 받고 있어서 계속 눌리고 있나? 내년에는 어떤 섹터들이 조금 관심을 받을까? 그 안에서는 좀 어떤 작은 종목들이 포진되어 있지? 얘네들 이 안에서도 올해 실적이 괜찮았던 녀석들은 어떤 녀석들이 있을까? 경쟁사들이 몇 개가 있는데, 실제로 해외에서는 이 비슷한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어떻게 주가가 가고 있는데, 얘는 왜 정체가 돼 있지? 시장이 우리나라에밖에 없나? 아니면 해외까지도 좀 열려 있나? 코로나 때문에 막혔나? 여러 가지 등등등 해야 될 게 정말 많다는 얘기죠. 종목 하나만 가지고도.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시세만 쫓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여유가 없고 시장을 볼 수밖에 없게끔 스스로가 만들고 있더라. 왜? 내가 지금 무슨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죠.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저라고 뭐 잘 알까요? 우리 스몰캡 안에서는 뭐, 얘가 어떻게 될 것이다. 너무 좀 장기화될 우려가 있네. 생각보다 안 들어오는데. 얘도 분명히 무상증자 할 만한 자금을 쥐고 있는데 왜 안 하지? 이런 것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뭐 시장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정답은 없다고. 그 안에서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중요한 겁니다.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녀석들은 계속 엉덩이를 토닥토닥 해주면 되는 거고, 안 가는 애들은 왜 안 갈까를 생각해보고, 여전히 귀엽다운 기업이라면 들고 가는 게 맞는 거고, 아닐 경우에는 가차없이 속가내는 게 맞는 거죠. 여기서 의미라고 하는 게, 네, 시장 대응을 하는 게 과연 그 의미, 참 그 여유라는 걸 참 찾는 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시장에서. 네. 시장이 올라도 내가 좀 벌어도 벌고 있는 분들도 과연 여유라는 게 있을까요? 참 재밌는 걸 제가 오늘 좀 보여드리긴 할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것 같긴 한데, 좀 오랜만에 그 톡방에 이제 올려주셨어요. 잘 보시면 300%짜리가 하나 보여요. 그죠? 그리고 잘 보면, 네. 이게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KMH라는 종목인데, 지금 이 종목들을 쓱 보면 저는 씩 웃음이 나오는 게, 다 제가 예전에 리포트에 썼던 기업들이기도 하고, 제가 모 방송국에 나가서 그때 나갔을 때만 해도 참 많은 분들이 등한시했던 종목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시면 이 포트폴리오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수익이 잘 났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단단한 포트폴리오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잘 보세요. 단단한 포트폴리오의 조건. 두 번째는 섹터가 중복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어떤 분들은 바이오주가 막 2개, 3개 돼요. 반도체주가 막 5개, 3개 된단 말이에요. 물어보면 저는 금액이 커서 그래요, 이래요. 금액을 한 5억, 7억 하는데, 그래서 반도체도 혹시 몰라서 SK하이닉스도 담고 삼성전자도 담고 대형주 2개에다가 반도체 부품, 뭐 장비, 소재 다 잡은 거예요. 뭐가 맞을까? 과연. 그리고 지금 이 종목들 보시면 대형주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 대형주가 있나요, 지금? 지금 올라가서 주가가 급등해서
대형주가 된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참 여유롭게 투자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그죠? 오랜만에 감사 인사드리면 올린 거예요, 인증샷. 제가 더 감사했어요. 왜냐면 이런 사례들을 너무 요즘 대형주장세라고도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 뭔가 좀 대표적인 사례가 없을까? 고심을 좀 하고 있었죠. 그렇다고 중소형주가 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 성향, 정답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 안에서 수익 나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투기랑 투자를 막 구분하더라고요. 스캘핑이 투기다? 아니에요. 저는 항상 그 얘기 합니다. 어차피 똑같이 투자입니다. 돈을 벌면 투자예요, 그냥. 돈을 잃으면 투기인 거고. 아닌가요? 뭐 투기는 잘못된 거고 투자는 바람직한 거다? 무슨 뭐 도덕 교과서 같은 옛날에 뭐 윤리 그런 건 아니잖아요. 돈 벌면 투자인 거고 내가 투자 잘한 거고 돈 날리면 그냥 투기인 거예요, 그냥. 맞잖아요. 투기는 하지 말아야 되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주의예요. 그렇다고 막 관리 종목을 하고 막 상패 직전에 있는 종목들을 핸들링하는 게 아니라 기업 가치로 계속.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오랜 이 종목들이 지금은 이렇게 막 달콤한 느낌이 날지 모르겠지만 아마 오래 하신 분들은 지금 많이 보고 계시니까 아실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어갔는지, 그리고 얼마나 시세가 얼마나 피곤하게 갔는지. 이걸 이겨내려면 선취매가 아니면 못 이겨낸다. 대표적인 KMH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KMH 같은 경우에는 골프장 운영권, 즉 골프장 자산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어요.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또 대주주가 지분율이 낮았어요. 그리고 KB자산운용이라는 곳이 항상 이런 블록딜을 많이 하는 편인데 지분이 20% 정도 있었나? 근데 실제로 골프장 자산 가치가 급등을 하면서 장외에서 또 M&A 시장에서 말이죠. 이 기업을 노리는 업체들이 많았는데 이걸 다른 업체 쪽에 넘깁니다. KB자산. 그래서 막 경영권 방어에 대한 이슈도 좀 있었고 코로나 때문에 물론 골프장 안에서도 막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긴 했음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뭐 예약이 아마 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네. 그 이슈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시세 올라갔다가 빠졌잖아요. 다시 들고 있었던 거예요. 보면 참 시세 아까 그 평균 단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딱 하나예요. 아무리 내 종목이 여기 물론 빨갛긴 하지만 파란 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100%가 넘는 종목이 하나가 나오잖아요. 비중이 예를 들면 5%든 10%든지 간에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자산이 슬슬 바뀌면서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시장 계속 모니터링보다는 이제 언제 어떻게 이제 나올까를 가지고 생각을 하는 이제 투자 생활이 이어지겠죠. 또 한 번 했던 분들은 계속 이런 방식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본업이 있다면 더 금상첨화죠. 내가 일을 하면서 뭐 근로소득이 별도로 있고 이거 투자에 대한 소득, 금융소득이 이제 나오는 거고. 정말 이제 돈을 낳는 그런 구조를 맞는. 그래서 단단한 포트폴리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내가 꾸려갈 것이냐, 근데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향이 잘 맞아야지 이 포트폴리오도 발휘가 된다는 겁니다. 기다릴 땐 기다려야 돼요. 기간이 되게 많이 길게 갈 때도 있어요. 참고로 제가 6월부터 에이코 멤버십을 이제 만들면서 운영을 하고, 저도 이제 외부 업체에 있다가 계속 거기서 이제 일을 하다가 독립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올해 이제 독립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나만의 색깔을 조금 더 이제 알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6월부터 에이코 멤버십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물론 저랑 오래 하셨던 고객님들은 한 10년, 9년 되신 분도 계세요. 물론 제가 부족했던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제 색깔만큼은 전혀 변함없었고, 분명한 거는 1년에 100%짜리 종목이 안 나올 때는 뭐 한 종목, 많이 나올 때는 올해만 해도 벌써 한 지금 하반기 때만, 올해 많이 나왔죠. 그거 아직 말씀 안 드렸지만 하반기 때만 지금 3종목이 나왔어요. 근데 이미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종목도 있습니다. 잘 보시면 DSC의 인베스트먼트, 라이브 방송 계속 오신 분들은 제가 잠깐 오픈했었죠. 그때 수익률이 60%였나? 그죠? 근데 지난주에 드디어 제가 카톡방에도 올려드리긴 했는데
드디어 이제 100%가 하나 넘어갔어요. 예, 그래서 절반에 대한 매도 사인이 지금 나가긴 했는데, 제가 이 종목을 보여드린 이유는 수익 자랑이 아닙니다. 매매를 과연 6월부터 시작을 해서 매도 종목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매도 종목. 지금 매수한 종목까지 보여드리면 안 되겠죠. 왜 포트폴리오 공개가 다 되니까. 안 간 종목도 있어요. 다 이렇게 막 지금 뭐 이런 자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못 간 종목도 있어요. 하지만 쥐고 가고 있습니다. 쥐고 갈 때도 있고, 뭐 플러스가 났는데 안 판 종목도 있고, 그래요. 잘 보시면 신일지압 100% 넘은 게 이제 두 개, 대정화금, 그리고 최근에 DSD 인베스트먼트. 근데 참 잘 보시면 종목을 잠깐 보세요. 탐방까지 가서 원주에 있는 기업, 네. 이 중에서 원주에 있는 기업이 있어요. 본사가 원주에 있어요. 원주. 네. 두 번을 가가지고 진짜 기회를 찾았는데 30%밖에 못 먹었어요. 그리고 DKND라는 종목이 있는데 시가총액이 400억대. 예. 벌써 지금 800억이 넘으니까 100%가 넘어갔다는 얘기죠. 만약에 쥐고 있었단 말이죠. 그 하반기 때 이슈가 순식간에 왔어요. 예, 이게 지금 기간이 오래 이제 걸렸고, 제가 매도 사인을 냈던 이유는 현금화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11월부터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안 했었던 거고, 그 무슨 얘기냐면 저뿐만이 아니라 급작스럽게 온 거예요. 대세 상승장은. 지금 멤버십 분들도 계시지만 일단 방어 쪽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벌 때 벌어냈고 방어를 했어요. 추석 전부터 해서 워낙 시장이 혹독했죠. 그때 들어갔던 게 바로 DS 인베스트먼트였어요. 방어하고 있을 때 10월 달에 들어갔습니다. 10월 달에. 딱 거의 한 두 달이 채 안 됐죠. 안 됐을 때 이제 이렇게 올라가줬고, 최근에 경제 3법인가요? 기업 3법? 그거 통과됐죠. 12월 9일에. 그 역할이 좀 크긴 했어요. 대기업들이 VC 쪽을 쥐고 가면 안 된다. 투자 못하게 이제 막아내는 게 있었죠. 그 덕분에 더 올라가줬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같이 후테마가 된 거고, 잠깐 팁을 드리면, 이거 관련된 사항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자료를 다 일일이 준비를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편하게 라디오 듣듯이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카카오냐 네이버냐를 가지고 저울질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카카오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 시점에서 시가총액이 낮기도 하고 카카오뱅크에 대한 이제 상장 리스팅에 대한 효과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카카오벤처스라고 해가지고 지분 카카오가 100% 갖고 있는 이제 유니콘 기업들, 투자한 기업들이 정말 앞으로 계속 발산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 봤을 때는 여전히 카카오. 그래서 지금 아무리 저라고 하지만, 스몰캡 전문가라고 하지만 대형주를 담는다면 LG전자 꼭 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카카오 몇 개가 있어요. 예,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들보다. 그런 기업들은 앞으로도 계속 좀 장기적으로도 보면 참 좋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근데 어쨌든 대한과학, 이렇게 갔어요. 이 작은 종목을 제가 처음에 추천했을 때 대한과학과 DKND가 시가총액이 아시죠? 네, 정말 작았고 이걸 왜 추천하나? 뭐 6천 원? 언제였죠? 네. 무슨 얘기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막 수급이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기업적인 포인트를 투자 포인트를 알고 있다면 이게 발산할 때까지 악착같이 쥐고 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기업적으로 포인트가 발산되지는 않은 상황에서 이제 매도 사인이 나왔거든요. 대한과학과 동시에 다 나가버렸어요. 한 번에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현금 회수를 해서 다음 이제 조금 조정장 때 눌림목을 통한 조정을 통해서 새로운 종목들 편입을 위해서 그런 게 좀 있었죠. 근데 이제 대대상장이 갑자기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방어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왔고, 그 이후에 나간 게 DS 인베스트먼트였다. 대대상승장 때. 그 이후에. 네. 그 다음에 나간 게 이제 그 제지주, 골판지주 하나 나갔죠. 지난주에 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아직 수익이 크지는 않은데 여전히 이제 플러스권이기도 합니다. 대형주 못지않은 상승세가 좀 나오긴 했죠. 어쨌든 매도 관련된 종목들을 다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매를 자주 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이렇게 짜놓고 계속 관리해 가는 거예요. 하나씩 관리해 가는 겁니다. 얘가 튀어 올라갔네? 100%가 넘어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예를 들면 내가 뭐 5% 뭐 1억 투자하고 있는데 500만 원이 이제 500만 원이 돼서 원금에서 했더니 1000만 원이 돼버린 거예요.
10%가 돼버렸네 이제 원금 다 포함해서. 여기서 200%가 됐다. 그러면 이제 또 얘기가 달라지죠. 이런 종목들이 나오면 이제 얼마든지 자신 있게 내가 핸들링할 수 있다. 시장이 뭐 올라가든 떨어지든 그 안에서 대응해 가시면 됩니다. 스노볼링 계속 말씀드려요. 계속 워렌 버핏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는데 진짜 눈덩이를 굴려낼 수 있는 분이 이건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워렌 버핏 말씀하시는 분한테 저는 맨날 물어봐요. 해보셨냐고. 다 알고 계세요. 투자하시는 분들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스노볼, 자서전 이름이잖아요. 워렌 버핏, 우리 버페동의 자서전. 저도 너무 두꺼워서 다 읽지 못했는데 다 알고 있어요. 투자자들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워렌 버핏을 이렇게 좋아하는 또 가치 투자자는 아닙니다. 그분은 그분 영역이 있는 거고 최근에 또 가치 투자에 대한 또 분위기 좀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한겨울에 굴리는 눈덩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대정화금은 제가 한여름에 굴렸던 눈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름에 이제 100%가 넘었거든요. 지금 DS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절반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원금을 빼낸 거죠. 절반 매도를 했으니까 그 절반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더 100%더 넘어가 있겠네요. 8,000원이 넘어갔으니까 7,700원이 딱 100% 자리였기 때문에 문자 보시면 이렇게 나갔어요. 그러니까 10월 15일 날 나갔고 정확히 9시 27분에 3,850원이 평단가. 그보다 밑으로 잡으신 분도 제법 계세요. 몇 번 오랫동안 조금 정체가 되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갑자기 올라갔나요? 네, 분위기가 7,700원이 딱 100%였고 지금 한 8,000원 되니까 뭐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눈뭉치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말 손이 시렵게 우리가 계속 이제 눈싸움을 할 때 떠올려 보시면 뭉쳐가지고 던지잖아요. 그럼 또 뭉쳐야 되잖아요. 정말 큰 눈덩이는 못 만든다는 얘기죠. 근데 손은 시려워서 빨리 지칠 수밖에 없어요. 단기적인 트레이딩 쪽을 조금 제가 비유해서 말씀을 종종 드립니다. 트레이더 분들을 제가 함부로 폄하하거나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트레이더 분들이 상당히 정말 돈 버는 트레이더 분들은 존경합니다. 대단한 거죠. 그 정말 치열한 싸움 안에서 수익을 낸다라는 거. 2% 떼기, 1% 떼기를 하면서 내 계좌를 바꿔나가는 거. 그리고 한두 번의 뭐 미끄럼이 있더라도 다시 회복을 시킨다라는 거. 대단한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흉내내는 분들을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분들. 저는 트레이더가 아니잖아요.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항상 어디든 그 안에서 고수의 영역이 있는데 그분들 영역까지 과연 내가 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자신감도 좋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자라는 거죠. 내 성향까지 뒤돌아보고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배경, 운용하고 있는 자금의 성격 보자고요. 그걸 제가 감히 여러분들의 투자 인생에 있어서 껴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을 해야 되는 영역이죠. 그건 역시 제가 10년 넘게 방황했던 것처럼 전 10년 넘게 방황을 했어요. 98년도부터 투자를 하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뭐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생략하고 자, 그래서 시장에 대한 얘기 그렇게 많이 드리지 않았어요. 중요한 게 뭐죠?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것도 아닙니다. 물론 참 중요한 거는 외환 시장이 이제 안정을 찾으니까 계속 빠지다가 주식 시장이 더 안 올라가죠. 외환 시장을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외환 시장에서 1,000원도 깨질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언젠간 깨지겠죠. 깨질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 경제가 정말 막 경제 성장률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간단 말이죠. 근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다. 확인해야 될 게 뭐라 그랬죠? 실적. 근데 그 실적이 뒷받침되려면 지금 구조조정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실질적인 소득은 늘지 않고 있고 경기부양책을 써가지고 소비를 하라고 지원하고 있더니만 뭐 하고 있어요? 소비는 많이 안 해요. 그냥 불러먹는 거 많이 먹는다고 소비인가요? 보복 소비?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투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들. 미래가 불안하니까. 정작 안 쓰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업들은 돈을 못 번다는 구조잖아요. 그렇다면 중장기적으로도 주식시장 안에서는 어마어마한 구조적인 악재라는 얘기입니다. 실업률이 계속 나빠지고 있어요. 그걸 봐야 됩니다. 왜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봐야 되고 막 그래요. 미국 시장도 지금 개설된 조짐이 전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조건은 뭐냐면 백신이 나온다고 그냥 순식간에 오는 게 아니라 과거에는 그랬으니까 신용불로 때는 그랬으니까 그것 때문에 훨씬 더 오래 벌어놨던 거 순식간에 다 까먹을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잠깐 벌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올해까지 에헴 하고 잘 벌어가지고 주식시장 떠나야지. 이런 분들이 또 나중에는 내년에 이맘때쯤 갔을 때 웃고 있을지도 몰라요.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알아요. 하지만 남아있을 거라면 지금 내가 과연 대형주를 잡아가지고 외국인들은 팔고 있는데 제대로 잡아볼까? 버텨볼까? 이런 깡이 있다면 그분들은 정말 그만큼 이제 리스크에 대한 테이킹을 했기 때문에 수익을 많이 벌어도 대단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막 수익은 내고 싶은데 대형주는 가고 있고 막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데 결정도 안 되고 성향도 모르고 그런 분들은 차라리 한 템포 쉬어 가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괜히 막 흉내내고 쫓아갔다 잠깐 수익 날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다음에 대한 넥스트 플랜 없잖아요. 또 대형주로 그냥 대응할 거예요. 수익 나면 대형주로 눈덩이를 한번 굴려볼까? 좋은 생각이죠. 시장 대대상승장 때는 그것만한 좋은 게 없으니까. 모릅니다. 예. 그래서 주식시장이 묘한 매력이 있는 거예요. 뭐 학벌이랑도 뭐 관련된 것도 아니고 누가 투자 경력 나는 뭐 몇십 년, 20년 됐는데 이것도 아니에요. 그나마 이제 투자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은 이제 폭락장, 급락장 때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알죠. 그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멘탈을 그래도 힘들거든요. 저도 힘든데. 근데 막 갓 오신 분들은 이제 막 밑바닥을 깔아주는 거죠. 막 투매를 막 함께 동참하시면서. 그 내공은 분명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만 올라가는 장에서는 크게 차이 안 난다.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좀 돈 벌면 내가 고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제가 기다리는 거는 좀 조정장을 좀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진짜가 누구인지. 예. 서서히 드러나겠죠. 그런 부분들은. 수익을 진짜 많이 냈는지. 대형주 가지고 정말 계좌를 깠는데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났다. 라면 정말 대단한 거죠. 올해 막 전략 잘 세우고. 근데 봤더니 파생 쪽에서 같이 막 교차 전략을 통해서 벌어낸 게 있다더라. 그러면 이제 파생 전문가인 거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눈뭉치로는 절대 계좌를 못 바꿉니다. 계속 뭔가 돌려내야지 아까처럼 그런 계좌들이 나왔을 때 이 100%대라는 뭐 100%가 중요하지는 않아요.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이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100이라는 숫자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100%가 넘어가면서 200%, 300%까지 만들어 볼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근데 아까는 참 이 기간도 저도 참 올해 이례적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보유 기간이 되게 짧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튀어 올라가 버리거나 보면 비중을 많이 못 싣고 올라간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올해는. 그러니까 빨리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 라이브 때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올해 못하더라도 한 번쯤은 100%짜리 경험들은 다 해보셨어야 된다고. 올해장이 제일 그나마 쉬웠다고. 100% 먹기. 종목이 몇 주가 됐든 뭐가 됐든 100%낼 수 있는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가장 좋았던 장이었단 말이에요. 올해가. 변동성이 워낙 컸고 또 이슈들이 테마가 워낙 빠르게 순환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 들어오면 돈이 미친 듯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가 막 고수라서 전문가라서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여기에 대한 해안이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100%에 대한 경험들은 다 지금 한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잘 들리시죠? 네. 자, 100이라는 그 숫자에 대한 의미,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하진 않지만 그 의미는 중요하다. 막연하게 단순히 더블 먹자 이런 게 아닙니다. 간혹 이런 부분들로 제가 포장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은 1년에도 100%짜리가 가끔 나온대. 계속 그렇게 찍은 게 있다더래. 제가 가장 난해할 때가 언제냐면 전체 계좌가 반토막 나셔서 오신 분들이 꼭 오세요. 꼭 월 한 2, 3회 정도는 계속 상담을 받는 것 같아요. 그분들의. 무슨 얘기냐면 원금 회복 때문에.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가족들 몰래 투자를 하시고 계시는. 좀 뭔가 좀 건강한 배경을 만들어내고 스스로가 손실이 나더라도 손실도 그렇게 창피한 게 아니거든요. 왜 손실을 났지? 부터 시작을 하면 내 내공이 쌓이고 내 잔근육이 생기는데 손실 난 거에 대해서 정말 치를 떠는 분들이라면 저는 말려드리고 싶어요. 주식을. 당연히 리스크가 있는 위험 자산인데 이 안에서 손실을 안 나려고 나는 발버둥을 친다?
손실이 마이너스 20%, 30% 나더라도 나중에 버티다가 플러스 80%, 60%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100% 넘어가는 종목도 있고요. 마이너스 20% 돼가지고 30%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15%에 리스크 관리한다고 딱 쳤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있어요. 과거에 아마 아실 거예요. 샤인이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손실 제일 컸던 그 스몰캡 마이크로캡 중에 하나였는데 마이너스 몇 프로였죠? 정리를 했는데 그 이후에 그냥 날아가더라고요. 누른 다음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끝까지 알면 악착같이 쥐고 가는 게 맞고, 조금 약간의 자신이 떨어지면 비중을 줄이면 되는 거고, 그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좀 현실적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말이죠. 정말 전문가의 뭔가 내가 펀드를 운용했는데 선수들이 이렇게 한다, 이걸 해야 된다 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아까 그렇게 따지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ETF 투자하거나 요즘 ETF 쪽 또 활개를 칠 수밖에 없는 게 로보 어드바이저 때문에 인공지능 무조건 프로그램 매매를 담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수급이 많은 것처럼 볼 수도 있는데 그 물량이 한 번에 이제 쏟아지거나, 거의 알고리즘 자체가 비슷하기 때문에 쏟아질 때 같이 쏟아지지 않을까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거래가 많이 없이 유통 주식수가 없는 종목들은 로봇 어드바이저들이 쉽게 못 들어와요. 예. 워낙 시세 왜곡도 나오고 지들이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그게 있습니다. 거래량이. 자, 시세를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 이겨내야 돼요. 그죠? 단순히 꿈의 수익률이라고 생각한다면 평생 못 올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현실적으로 이게 전체 5%가 됐든 5%도 짜릿하죠. 500만 원 있다 1000만 원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겠죠. 야, 이게 한 20%였으면 2천만 원이었으면 4천만 원이 됐네. 그럼 전체 비중에서 이 종목만 가지고도 40%의 비중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이미 행복한 거죠. 그렇게 되면 더 나아가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내 계좌를 바꿀 수 있겠구나. 자신감이죠. 살짝 눌리든 마이너스가 나든 과감하게 움직이는 거죠. 이거 하면 내가 얼마든지 해서 또 하나 커버 칠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움직입니다. 대다수의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포지션을 구할 때도 전체 예를 들면 100개의 종목이 있다 치죠. 10개라고 좀 하죠. 너무 크니까. 실제 심사역들이 그런 얘기들을 해요. 5개는 버린다. 10개를 투자해가지고 5개는 그냥 회수 못한다. 실제로 이제 10억을 넣었는데 5억은 회수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날린다고 생각하고 투자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3개, 30%는 그냥 똔똔, 본전치기, 3억이 들어오는 거예요. 실제 대박은 한두 종목이 나오고, 그 한두 종목이 대신 이 1, 200%가 수준이 아니라 걔네들 30배, 50배 이렇게 터지잖아요, 보면. 그러면 그 하나가 1억 넣었던 게 50억, 30억의 회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펀드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 개념이에요. 포트폴리오가 왜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그렇다 분산을 지나치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분산할 거면 왜 이걸 해요? 또 인덱스 하는 게 맞지. 어차피 분산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론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시장의 흐름이랑 똑같아질 수밖에 없는데 왜 분산을 많이 해야 되냐 이거죠. 섹터를 중복해가면서 말이죠. 자신 있다면 집중하고 종목 한두 개로 승부를 보는 게 맞는 거잖아요. 왜 계속 분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바에 ETF나 로보 어드바이저한테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겠다. 그냥 1년에 8%에서 12%, 제가 항상 물어보거든요. 1년에 7%에서 8% 만족하시는 분 몇 분이나 계시는지. 그거 벌겠다고 이 시장 들어오신 거 아니잖아요. 아닌가요? 근데 정말 어려운 수익률이거든요. 수조 원대 연봉을 받는 해외 유명한 헤지펀드 매니저, 연봉이 조원대예요, 조원대. 그분이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연 8%였나? 7%를 매년 이뤄냅니다. 되게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1년에 500%, 1000% 먹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가능성은 있다. 본인 스스로가 계속 트레이닝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어떤 해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벌 때가 있을 거고, 저도 제일 힘들었을 때가 2017년도였나요? 8년도? 삼성전자 반도체 대장주들만 움직일 때, 그때 중성주들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때는 진짜 떠올리고 싶지가 않은 게 너무 힘들었어요. 손실을 난 건 아닌데 진짜 많이
중성주들이 안 움직였어요. 한 2년인가 1년 반 정도. 그럴 때도 있어요. 가다 보면. 그래도 색깔을 바꾸지는 않죠. 내가 자신 있어 하는 영역을 지키고 있어야지. 남들보다 먼저 기회를 찾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걸 경험한 100% 나도 한번 해볼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경험한 사람들이 야구 선수들 중에 홈런도 친 선수들이 홈런도 칠 줄 알고 축구 선수 중에서는 골 맛을 본 사람들이 이제 스트라이커들이 이제 또 골도 잘 넣잖아요. 똑같습니다. 경험해본 사람들은 100%를 못해도 뭐 분기나 반기 어떻게든 이제 계속 끌고 갈 줄 아는 거예요. 시세를 이겨낼 줄 아는 건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나도 할 수 있어 20% 30% 나다가 잠깐 스파이크 맞으면서 떨어지잖아요. 다시 팔고 나가요. 30% 그냥 만족하자. 에이 다른 거 다시 해봐야지. 끝까지 경험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단 100%가 나오면 자신감이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그리고 전략에 대한 확신, 그 포트폴리오가 바뀔 수 있다라는 이런 현실적인 다 이상적인 게 아닙니다. 막 더블 먹고 싶다. 100% 내야 되는데. 그가 아니라 이런 종목들 몇 개만 내도 올해 벌써 하반기 때 한 3개니까 벌써 1,500 들어서 1,500이 만들어서 3,000 전체 비중 30%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나머지 종목들이 뭐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이죠. 계속 현실적으로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막연하게 뭐 책에 나와 있고 뭐 하고 제가 가치 투자를 지향하지만 퍼나 PBR 가지고 말씀을 단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어요. 아시겠지만 최대한 쉽게 얘기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막 어려운 표현 쓰는 거 되게 싫어하고 기업 막 이런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이해가 돼야죠. 투자하려면 어려운 용어 많이 쓴다고 그러면 뭐 다 교수님들이 다 대박 나게 뭐 박사학위 받고 이런 분들이 아니잖아요. 투자 성향이 맞아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왜 그러니까 종목 하나보다 중요한 게 투자 성향을 알고 어떻게 이제 그 전략을 짜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리고 현실적으로 제가 해왔던 것들을 좀 보여드린 거예요. 기존까지는 제가 이런 거 안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좀 저랑 좀 친해지지 않았나. 뭐 친해지지는 않았다고 치더라도 최소한 톡방에 계속 계시는 걸 보면 이 사람 지켜보고 있지 않나. 저를 보여드린 겁니다. 드디어 이제서야. 자, 이건 팁입니다. 큰손 동향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시간이 얼마 없는 관계로 벌써 이렇게 10시가 넘어갔는데 한 10분 정도만 더 할애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음성 잘 들리시는 분들은 1번 한 번씩 네, 편안하게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이 오르든 떨어지든 누군가가 대형주 장세라고 얘기를 하든 중소형주 장세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중소형주 장세에서도 대형주 가지고 수익 내시는 분들은 수익을 내요. 네. 그러니까 토질관 그냥 제 지난 라이브 때 뭐라고 말씀드려요? just go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 당신이 맞아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정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요새는 더 많아져서 더 힘든 거예요. 옛날에는 뭐예요? 너무 정보가 없었어요. 저도 98년도 때 투자할 때만 하더라도 정보가 너무 없어. 그때 막 사이버 애널리스트들 막 있고 정보가 너무 없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많아서 탈인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을 때가 더 힘든 거 아시죠? 없을 때는 스스로 계속 찾아가면서 하면 되는데 많을 때는 과연 내게 정말 나한테 약이 되는 게 뭔지를 찾는 게 우선인데 이게 독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산삼이라고 딱 빼서 먹었더니만 이게 독초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위험한 거예요. 내 성향을 빨리 찾아 내 체질을 알아야지 거기에 맞는 한약재를 쓰더라도 잘 맞고 좋잖아요. 근데 무조건 좋은 거 먹는다고 나한테 약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방황하다가 막 부작용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목 하나보다 중요한 게 바로 여러분들이 계속 어떻게 이제 움직이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현실적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스스로가. 힘드시겠지만. 되게 어려워요. 그게. 제 주변에서 상담하다 보면 그 과정이 제일 어려워요. 그 종목 전략을 따라오는 것보다 지금 내 자신을 알아가는 거.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자인지를 알아가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어떤 성향이에요? 말은 쉽게 하고 하시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닌데. 억지로 끼워 맞춘다고 될 것도 전혀 없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가이드 방송을 보여드리는 게 홍보 방송이 아니라고 말씀드리죠. 이런 분들이 아니면 절대 이 톡방에 계시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시간 서로 낭비하지 말자. 시간 줄이는 게 좋잖아요, 서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성향 안 맞는 분들 괜히 계시면 그분들 때문에 또 다른 다수가 피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잠깐 팁을 드리면, 자, 장중수급, 그리고 시간의 지분매매. 이겁니다.
현대차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던 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게 잘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어, 잘 보시면 보세요. 거의 한 20만 주가 장 초반에 나옵니다. 오전 9시 34분. 보시면 몇십억 단위도 아니고 거의 천억 개 가까운 금액이 쏟아졌어요 이날. 현대차. 현대차가 이상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잘 몰라요. 현대차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현대차를. 한양이엔지 너무 잘 가. 한양이엔지 그죠? 참나. 아, 네, 고배당주. 한양이엔지. 얘 놓쳤어요 저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한양이엔지. 리포트에도 한번 나가긴 했는데. 자, 어쨌든 현대차가 뭐 좋고 나쁜 거 이게 아니라 이때였죠. 세 번째 음봉 떨어질 때. 외국계 자금들이 어느 순간부터 딱 꺾였어요. 그러니까 그 환율도 환율이지만, 그 뒤로 이제 정체. 장대양봉에서 올라갔다고 잡은 분들은 언젠간 가겠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참 좀 애매모호한 거예요. 아이러니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애매한 거예요. 애매하면 투자는 무조건 당한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차라리 관심을 안 갖고 보내버리거나, 그럼 어차피 내 건 아닌 거니까. 근데 어중간한 거예요. 보면 올라갈 것 같고 막 언론에서는 대형주를 무조건 타야 된다. 해서 쫓아갔는데 음봉색에 딱 맞고 지금 정체. 19만 원 거의 20만 원 돌파할 것처럼 딱 띄운 다음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죠. 지금 대형주들이 계속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근데 일단 외국 애들이 이렇게 누군가에게 던졌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장중에 포착을 한다면 이런 걸 좀 보셔야 된다. 장 초반부터 왜 모건스탠이잖아요 또. 이 얄미운 애들. 이런 종목들은 피하자 이거예요. 이걸 왜 받아주냐 이거죠. 우리가. 대형주 하시는 분들 잘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뭐 소형주들은 이렇게까지 물량이 많이 안 나오거든요. 네, 워낙 풀장이 작기 때문에 네, 코끼리가 놀려면 네, 큰 이제 풀장이 필요하죠. 해수욕장이 필요한가? 네. 어쨌든 이런 것들 나올 때는 받아주지 말자 이런 거예요. 물론 지금 계속 정체가 돼가지고 지금 거의 비슷한 가격이긴 한데 외국 애들은 이렇게 팔더라 올라가는데 이걸 왜 우리 개인들이 받아주느냐. 그리고 우리 포트에 이제 하나 담았던 종목이죠. 아, 왜 이렇게 안 가는지 제가 이제 제 방송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인서니엔트보다 좀 YN텍을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YN텍이 한번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장대 항봉 때문에 살짝 피했거든요. 근데 YN텍보다 더 잘 갔던 폐기물주가 있었으니 KGETS 신고가 경진. 근데 얘는 왜 안 가는 거야? 인서니엔트 너무 안 갔는데 이때 제가 이제 포착을 했어요. 보고 야 CS에서 이랬던 적이 없었거든요. 계속 10,000원대 밑으로 누르다가 물량이 들어오면서 물론 지금은 플러스권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저는 만족을 못하죠. 왜냐면 YNT랑 KGTS가 너무 잘 가버리니까. 물론 달라요. 폐기물이지만 폐기물 처리 쪽이 다 다릅니다. 성향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그나마 제가 또 걸고 있는 기대는 자회사 인선모터스. 지분 100% 갖고 있죠. 인선이엔티가. 그리고 IS동서의 이제 후광. 모회사죠. 인선모터스가 이제 중고차 처리를 그렇게 잘해요. 근데 이제 대기업들이 못 들어오죠. 핸들링을 못하게 만들어 버렸고, 그리고 폐차, 이제 전기차, 수소차, 내연기관이 달려 있는 이제 내연기관의 자동차들이 이제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차세대 자동차 쪽으로 계속 지금 손바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선모터스의 수혜는 중장기적으로 저는 좋게 보고 있어요. 그런 거 봤을 때는 한 번 더 밸류업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어서 지금 우리 포트에 끌고 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더 돼요. 근데 이런 포착 그 이후로는 잘 안 빠지죠 또. 그 뒤로 한번 그래도 신고가 최근의 고점 한번 잡고 윗골이 만들긴 했는데 거래율에도 좀씩 나오곤 있어요. 쓱 돌도 1650원까지 1150원 밑에서 이제 공략을 했죠 우리는. 이런 것도 있고 포착을 하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게 뭘까요?
한국경제TV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큰손동향 지분율 체크도 좀 필요합니다. 한국경제TV 얘기하면 안 되나? 좀 다시 빠지긴 했는데 재밌는 게 계속 횡보하다가 보시면 결제가 언제죠? 모회사가 한국경제신문이 있단 말이에요. 지분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이 보면 5,780원에 쓱 보세요. 차트 다 보이시죠? 저 이걸 동그라미 쳐야 되는구나. 5,780원에 이 모회사가 시간으로 얼마를 사요? 100만 주를 사요. 100만 주. 야, 많은 주식인데 12월 10일 날. 솔직히 관심 없으면 안 사도 돼요. 근데 샀단 말이에요. 12월 10일 날. 왜 샀을까? 12월 10일 날 사고 그 이후에 빵 올라갔어요. 10일 날 샀죠. 그 단기적이 됐든 뭐가 됐든 최대 주주가 움직이는 그림은 좋다. 그리고 슈퍼개미 박영옥 씨가 이거 2대 주주인가? 로 알고 있거든요. 슈퍼개미들이 또 좋아하는 종목들이 있죠. 대륙제강 같은 거. 2명이 들어가 있어요. 슈퍼개미가. 대륙제강 같은 종목들. 이런 것들도 이제 지분 변동을 체크하시다 보면 충분히 누구나 또 팁으로 제가 이제 또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데 지분 변동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계속 수시로 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선가치 후 테마를 저는 지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치적으로 접근한 다음에 시장이 테마로 묶여가지고 급등을 할 경우에는 정말 짜릿해요. 그 기분은. 그러니까 테마를 막 쫓는 게 아니라 내일은 이 테마가 움직일 거야. 이 업종이 움직일 거야가 아니라 그 업종, 그 테마 내에서 강력한 녀석들이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좀 저평가 기업들을 조금 추려내는데 요즘 쉽지 않아요. 그게 좀 저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필터링을 하는데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한 번 더 기업 가치를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 지금 입장이다 보니까 프리미엄을 주고 가치 평가를 하는 게 맞는지 이건 좀 제 애로사항이긴 한데 어쨌든 그 뭐 굳이 이야기 길어지니까 줄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저 동원수산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참치를 좀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참치를 되게 좋아해요. 예.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국내 뉴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본 적에는 CNN 쪽에서 지난주 토요일 날 이미 나왔었어요. 이렇게 보면 그 참치 냉동 컨테이너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그 글로벌적으로 그 백신을 운반 수단으로 가장 적합하다라는 이제 왜냐면 이제 그 콜드체인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한 번도 얘기가 안 나왔었는데 이제서야 나왔어요. 주말에 나와가지고 이게 잘 보시면 날짜 싹 보시면 언제 돼 있어요? 2020년 12월 12일 날 토요일 날 이제 나왔고 우리나라는 12월 13일 날 나왔어요. 그죠? 자 보시면 뉴스도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보면 안 되는 게 전반적으로 계속 뭐 구글링을 하시거나 뭐 야후 파이낸스 쪽이나 해외 쪽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팁도 잠깐 드리는데 근데 과연 동원수산이 이제 떠오르는 거죠. 동원수산. 뭐야 이거 동원수산. 장 초반에 단타로는 2%에서 5%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굳이 안 드렸던 게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잘 안 드리죠. 그리고 이미 선수들은 준비가 포진이 되어 있을 거예요. 콜드체인이라고 하면 분명히 원양어선 갖고 있는 네트워크망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이미 아마 선침해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기관들이 이렇게 들어온 거 보면 보세요. 초록색 선이 기관들인데 보면 윗골이 이렇게 나오고 이미 그 테마를 쫓다 보면 어떻게 돼요? 테마는 쫓는 게 아니다라는 대표적인 예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쫓으면 콜드체인으로 급부상 새로운 뉴 콜드체인으로 쫓았던 사람들이 이제 10,000원대 위에서 다 물린 거죠. 이제 마이너스 5%, 4%. 근데 미리 선침했던 사람들은 기업이 나쁘지 않은데 시가총액 400밖에 안 되고 괜찮네. 실적이 연매출이 막 1,000억이 넘는데 이런 기업들은 들어갔다가 올라오면 잠깐 팔아 죽일 수도 있는 거고 또 이렇게 빠졌다고 해도 플러스권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또 얘가 되지 않아 싶어가지고 오늘 부랴부랴 얘까지 제가 담아가지고 자료를 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테마를 너무 지나치게 쫓다 보면 불안해요. 특히 본업 있는 분들은 더 못하겠죠. 뭐 전업하시는 분들 테마에서 난 트레이딩을 정말 잘하는데 이런 분들은 아마 이 방송을 듣지 않으실 거고 그죠? 혹시라도
좀 그런 마음에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테마는 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미리 좀 내다보고 그런 분들이라면 좀 성견지명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라면 모르겠는데, 근데 웬만한 내공이 있지 않는 이상 쉽지 않다는 거죠. 뉴스를 보고 바로바로 이제 그거를 앞날을 좀 내다보면서 움직이는 분들이 계시긴 하거든요. 거의 고수 영역이죠. 그것도 이미 분위기 만들고 주장한 다음에 뉴스 나왔을 때 팔아버리고, 어, 그런 플레이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들의 또 물량을 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쵸? 억울하게 기사 하나 이거 봤다고. 자, 기사 체크 좀 드릴게요. 계속 길어지네요. 치솟는 집값 달리는 증시 멈춰선 자영업 고금리 카드론까지 영끌. 네, 그래서 지금 이 카드 현금 서비스도 뭐 없앤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모든 자금들이 투자 쪽으로 소비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제 증시가 더 살아나는데, 증시가 움직이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 부동산 시장은 지금 다 묶어놨죠. 뭐 풍선 효과가 나오긴 하지만 부동산을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미국 쪽 신규 실업자 연휴 지나자 다시 급증. 12월 10일이에요.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심각한 거예요. 실업자가 늘고 똑같은 겁니다. 경기 부양책으로 언제까지 뭐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마약 같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넣으면 좀 기분 좋아지고 건강해진 느낌인데, 속된 말로 약발이 다 되면 피식 쓰러질 수밖에 없고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정말 근본적으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는데, 소비가 일단 많이 나와야 되고요. 그러니까 가게 쪽 소득이 늘거나 지속적으로 경기 부양으로 뭔가 뭐 지원금을 준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고, 지속적으로 지금 뭐 자영업이 폐업도 많이 늘고 있고 구조조정도 많이 대기업들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취업난도 상당히 많이 늘고 있고 신규 채용은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무슨 얘기죠? 소득이 없고 소비 안 될 수밖에 없고 그런 거고, 그러다 보면 두 번째가 뭐예요? 중산층, 중간계층이 없어져 버리는. 그 일본이 그렇게 해서 망했거든요. 순식간에. 예. 벌어낸 사람들은 부동산 시장에서 어마어마하게 벌어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잡은 사람들이 그 물량을 털어야 되는데 못 털었죠. 왜냐면 금융권부터 이제 규제를 했기 때문에 그걸 끌어와서 또 뭔가로 또 커버를 했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소득과 소비 생각해야 됩니다. 좀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저도 뭐 경제 쪽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 돌아가는 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사 하나를 보더라도. 그리고 외환 시장이 너무 요동을 치는 건 좋지는 않아요. 지금 선에서 한 1,000원대 초반에서 뭐 1,100원대 이하의 중간에서 계속 이렇게 박스권 가면 좀 건강할 수 있는 그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뭐 채권 금리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보세요. 오션밸리 이런 관련된 애들이 버티다 이제 속출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어느 정도 올해 지금 1년 됐죠, 거의. 내년 3월 정도 되면 정말 버틴 기업들은 이제 버텨 있을 거고, 근데 그들의 주가는 이미 다 올라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마 시장 조정이 예상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단순한 예측치입니다. 시장 전문가는 아니니까. 이미 다 선반영이 됐고, 안 좋은 얘기들이 이제 그때부터 포장이 많이 될 텐데, 내년 이 결산 시기가 오면, 그러니까 올해 결산이죠. 그게 이제 내년 이제 3월부터 이제 주총이 있고 막 그 시즌 때, 그때가 조금, 네, 이게 좀 하나 있고, 오션밸리 하나. 네, 기업회생 하는 게 제법 많아요. 기업회생 한번 쳐보세요. 엄청 많습니다. 코로나 기업회생 쳐보면 정말 많아요. 그리고 100대 기업, 글로벌 100대 기업이 우리나라가 그냥 똑같아요. 지금 일본도 8개. 뭐 얘네들은 지금 이 위기 속에서 계속 늘어나고, 미국이 진짜 거의 뭐, 네, 독보적으로, 네, 거기 일본까지 들어가 있어요. 대단한 거죠. 왜냐면 얘네들로 인해서 낙수 효과 똑같이 경제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거의 원톱, 그나마 SK 하이닉스나 뭐 있다고는 하지만 삼성전자 거의 원톱에 또 수출에 의지를 많이 하는데 환율까지 지금 빠진 상황이라서 조금, 네. 자, 끝으로 이번 주 스몰캡 모니터링 종목입니다. 삼육물산, 네, 이거 우유팩 만드는 회사죠. 파세코, 뭐죠, 가전 쪽 하는데 인크로스, 광고, 동성화학 참고하시고, 고려신용정보. 고려신용정보는 제가 미리 올라왔으니까 잠깐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 아마 이번 주에 좀 보긴 할 것 같은데, 지난주 이제 리포트 포착주에, 주간 이제 공략주 고려신용정보는
올랐으니까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소리 없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오히려 영끌, 예, 요즘 한창 지금 대출 다 끌어오고 이러잖아요. 이 채권 추심 쪽이라서 그러니까 뭐 막연한 뭐 기대라기보다는 실적이 너무 좋아요. 좋으면 얘는 참 안타까운 게 채권 추심으로 돈을 거의 다 대부분 벌기 때문에 경기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보이지 않게 지금 얘가 이 지표도 좀 좋지 않,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실적이 안 좋아져 버리면 경기 상황이 참 좋다는 얘기인데 그 소득으로 뭔가 빚도 다 잘 갚을 수 있고 뭐 가게든 기업이든지 간에 법인이든지 간에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 때문에 두 자릿수 성장이에요. 올해 벌써 3분기만 성장도 너무 잘하고 있고 실제 고려신용정보가 그 배당도 4%가 지금 되거든요. 지금 자리에서 4%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한 2주 남았나요? 배당 기일까지? 그런 거 봤을 때는 더 이번 주에 좀 공략 타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번에 좀 담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톡방이 될 때는 아마 공략을 한번 하지 않을까 싶어요. 참고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좀 마무리할게요. 귀한 시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함께 해주셔서 벌써 20분이 오버가 됐는데 다음에는 꼭 필히 1시간 시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말이 많아졌네요. 자, 편안하고 좀 따뜻한 월요일 밤 되시고요. 저는 또 공식 라이브 방송 매주 월요일마다 있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톡방에 계신 분들은 네, 내일 장정에 뵙겠습니다. 네, 이만 물러갈게요. 고맙습니다.